수능을 할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쓴 건 아니고 제 담당자분께서 이렇게 하트도 하나 주셨네요. 그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저는 아직까지 다른 과목과 관련한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잘 쳤다는 느낌 받으시는 분들보다는 일반적으로 항상 나는 좀 왜 이렇게 시험을 못 볼까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겠죠. 대부분 그 고민은 좀 주위 사람들하고의 비교해서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런데 내가 어떨까?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작할 건데요. 남들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불행해지는 게 인간이죠. 보통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진 않으니까요. 그거 하지 마시고요. 이제 좀 뭘 하셨으면 좋겠냐면 어차피 수험생활은 발전해가는 과정이어야 하니까 자신의 과거와 계속해서 비교를 해보고 과거보다 조금 나아졌으면 거기에서 조금 더 희망의 씨앗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6평뿐만 아니라 이후에 9평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그 라이브 해설 강의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어떻게 하면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수능 때 지금 이 시기 6월을 과거로 돌아봤을 때 이때보다 여러분들이 나아졌는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데 초점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몇 가지를 좀 적어봤는데요. 총평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 킬러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어에서 보통 전통적으로 킬러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면 빈칸이죠. 그리고 준킬러라고 얘기를 하면 문장 삽입 정도가 되고요. 이번 6평을 제가 보면서 좀 느꼈던 건 뭐냐면 전통적인 킬러 유형, 여전히 이제 빈칸이 어렵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예전만큼 손도 못 댈 정도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좀 상대적으로 준킬러 유형들 난이도가 조금 많이 띄게 되면서 예컨대 이제 21번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42번 장문독해 어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난이도들이 조금 많이 올라오면서요. 특정 유형만 어려우니까 이쪽을 버리고 가자라는 전략이 조금 의미가 없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킬러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줄게요. 아예 킬러 문항 자체가 유형 자체가 경계가 불분명해진 것 같아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얻어지는 교훈들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총평에 먼저 집중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연계 문제인데 이번 6평은 연계 관련해서 얘기들이 조금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조금 놀라긴 했는데 제가 예열 지문으로 올려드렸던 거 6지문 중에서 EBS 지문이 5개가 있었거든요. 그중에 3개가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적중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요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예열 지문 중에서 5개의 지문을 골라낸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이 5지문을 골라냈냐. 그냥 EBS에 있는 것들 중에서 논리성이 탄탄하고 괜찮은 지문들 위주로 골라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그대로 실렸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나온 연계 지문은 조금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연계될 법하다라고 생각했던 지문이 그대로 연계된 것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좀 연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연계 문제 특히나 빈칸 31번, 32번 같은 경우에 5초 컷 했어요, 10초 컷 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점수에서 좀 인플레이션 효과도 좀 기대할 수 있었을 거고 되게 기분 좋은 상태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좀 초치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걸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나 이제 재수강생이신 분들 혹은 제 캐스트를 통해 가지고 예열 지문 다운받아 놓고 시험장 들어갔는데 똑같은 게 나왔네. 빈칸 2개 문장 삽입에서 똑같은 얘기 나왔네. 개꿀 하면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선생님 저는 점수가 올랐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생각 좀 빨리 버리시길 바래요. 오히려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실력에 대해서 이상한 환상을 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요번 연계는 그냥 나올 법한 지문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풀었던 것 뿐입니다. 수능까지도 이런 현상이 이어질까요? 아무도 몰라요. 아시겠죠? 항상 이제 수능은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적인 부분을 좀 벗어난 문제들도 좀 나왔었으니까 연계 파트에서. 근데 연계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오히려 그냥 뻔한 지문이 나왔으니까 내가 잘 맞췄다 이게 아니고 포인트가 이겁니다. 매우 지엽적인 포인트에서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연계 문항이요. 지문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나온 포인트가 굉장히 지엽적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31번 그 펠콘 나왔던 그 지문. 거기 이제
harming 부분이 빈칸으로 뚫려서 나왔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빈칸으로 뚫려서 나올 만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됐죠?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조금 이제 좀 저도 좀 놀랐던 부분이고 29번 어법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이런 스타일의 어법 문제를 언제 봤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옛스러운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엽적이라고 느낄 만한 어법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30번 어휘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렸을 만한 게 이제 3번 선지 sincere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왜 지엽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통 어휘 문제를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보면은 앞쪽에서 근거를 가지고 와서 이 문장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계속 판단해 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많이 냈었거든요. 근데 30번의 3번 선지 같은 경우는 뒤쪽에 사례를 읽어야 이 sincere이라는 게 맞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좀 되게 지엽적인 요소들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여러분들한테 좀 어느 정도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9월 혹은 수능에서요. 얼마든지 연계 문제를 직접적인 주제나 혹은 대충의 소재만 판단한다라고 해서 풀 수 없는 문제로 얼마든지 꼬아서 낼 수 있다는 신호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서요. 요거는 반드시 조금 짚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연계에 대한 건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냥 저의 상상 혹은 뭐 약간 뇌피셜 같은 얘기긴 한데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출제진 바꿨나? 이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뭐냐면 최근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특히나 절평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영어 지문은 비연계 지문이 좀 지나치게 정보를 과부하시킨다거나 그 전체를 완결성을 주긴 하는데 이상하게 조금 잘라놔가지고 문장과 문장의 연결관계가 조금 어색하거나 하는 지문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비연계 지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가장 큰 게 뭐냐면 글이 굉장히 깔끔하게 읽힌다는 거였어요. 물론 34번 문제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소재 자체는 굉장히 낯설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번 빈칸 같은 경우도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다소 추상성이 있는 소재 같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 좀 시험장이라는 환경에서 글을 본 학생들한테는 이게 무슨 소리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도 영어를 조금 여러분들보다는 좀 잘 읽을 수 있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의도적으로 글을 못 읽도록 브레이킹을 해놓은 느낌은 좀 안 들어요. 그래서 좀 애초에 지문이 되게 깔끔해졌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비연계는 요번에 총평은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깔끔함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깔끔하게 지문을 내다 보니까 아예 독해 능력에서도 조금 엄밀함을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선지에서 조금 티가 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34번 지문 같은 경우는 대놓고 2번 선지 같은 경우는 헷갈리게 딱 좋게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뭉개서 지문에서 나오는 뭐 대조적인 장치를 가지고 글을 써놨구나 하면 2번에서 딱 낚이기 좋은 그런 정도로 지문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깔끔함 때문에 오히려 엄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비연계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어휘와 구문 얘기를 제가 적어놨는데 별다른 이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절대평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확실히 어휘는 좀 덜했지만 구문을 조금 어렵게 내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대입학 21, 2, 3, 4번 쪽에 첫 문장들 되게 길고 복잡하게 느려 쓰면서 소위 얘기하는 문장의 길이나 문장의 구조 때문에 여러분들의 뚝배기를 깨버리는 이런 것들이 좀 많았었는데 올해는 그거 안 보입니다. 물론 간간히 긴 문장들은 보이는데요. 그 긴 문장들이 보통은 연결이 좀 편하게 되어 있는 연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 and로 연결을 해버린다거나 or 같은 말로 연결해가지고 그냥 문장 길이는 긴데 스무스하게 읽히도록 만들어진 그런 패턴들이 좀 많아가지고 어휘나 구문 때문에 큰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총평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킬러와 비킬러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계가 여러분들이 연계빨을 많이 느꼈다라고 착각하기 좋으나 실제로 조금 실상을 들여다보다 보면 좀 지엽적인 부분으로 많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비연계 같은 경우는 글은 깔끔해졌는데 그 대신 좀 엄밀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헷갈릴 만한 선지들이 의도적으로 좀 배치가 되어 있던 것 같은 느낌이다. 됐죠? 그리고 어휘와 구문에서는 특별한 이슈는 없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들을 이제 유형별로 어떻게 조금 적용해서 분석을 해야 될지 한번 볼게요. 제가 크게 파트를 나눠서 대입학, 어법, 빈칸, 간접쓰기 이렇게 해놨어요. 뭐 대입학에는 밑줄에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와 주제 제목 요지가 들어가고요. 뭐 어법은 뭔지 잘 아실 거고 빈칸도 잘 아실 거고 간접쓰기라고 얘기하면 순서와 삽입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대입학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얘가 좀 저는 이번 6평 보고 제일 놀랐던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너무 무난해졌어요. 원래 절대평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대입학은 계속해서 좀 어려워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특별히 좀 이상할 정도로 무난했네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무난해질지 아니면은 조금 더 난이도를 올릴지는 구평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여기는 별다른 이슈가 지금 현재로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나마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건 21번 문항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선지에서 당황할 만한 요소들이 조금 있었다라는 정도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24번 문제도 풀 때 막상 이제 정답 찾기는 어렵지 않았을 거야. 전체적인 내용 봤을 때 뭐 누가 봐도 1번이지 뭐 하고 체킹을 하셨을 텐데 그 인종, 민족 이거 보고는 1번이라고 체크했는데 스포츠라는 말이 지문에 있었나? 이게 헷갈렸던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포츠와 관련한 요소가 첫 문장에 한 번 나오고 말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선지에서 약간 여러분들 헷갈릴 만한 요소가 있었다는 거. 요 정도가 이슈일 것 같아요. 어법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매우 지엽적입니다. 어마무지하게요. 그러니까 가주어 진주어에서 가주어를 써야 될 자리 it 대신에 that을 써놓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는 사실은 공인영어 시험 있죠. 뭐 토익 같은데 아니면은 그 탭스 같은 곳 이런 곳에서는 가끔 이제 등장했던 유형이긴 하나 혹은 공무원 시험 이런 데서는 가끔 등장했던 유형이긴 하나 수능에서 그렇게 자주 나왔던 패턴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거는 사설 모의고사에서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유형이고 이게 평가원 모의고사가 아니라 그냥 개인 실무나 이런 데서 나왔으면 문제 너무 지저분하다고 욕 얻어먹었을 만한 문제예요. 그래서 매우 지엽적인 게 특징이었고 됐죠? 여기다 이제 하나를 좀 덧붙여 보면 제가 이제 어법이라고 적긴 했으나 평가원은 어법성 판단에 어휘 문제도 넣거든요. 그래서 어휘 문제도 제가 조금 더 보태서 얘기를 조금 해보면요. 특히나 이제 어휘 문항에서 문장 자체의 논리성 있죠. 이걸 따져줘야 될 만한 포인트들이 좀 많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법 파트에서 되게 특이했던 점이에요. 예컨대 이제 42번 장문독해 어휘 문제 있죠. 그거 정답이 되는 5번 선지 있잖아요. 그 이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만 읽더라도 정답 나와요. 네, 보통은 어휘 문제를 그렇게 접근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잘 안 하신단 말이죠. 근데 요거는 사실 작년 6월, 9월 수능에 그 장문독해 한 문제가 어휘로 바뀌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경향성이거든요. 근데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문장 자체의 논리성을 잡을 수 있는 훈련을 좀 해놓으셔야 문제를 보실 때 당황을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빈칸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면 좀 확실하게 무슨 생각이 좀 드냐면 단순하게 그냥 주제만 파악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진 않습니다. 확실히 그 경향은 강해졌어요. 주제만 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하진 않습니다. 지엽적으로 찾아야 될 정보들을 캐치하는 능력 이거를 좀 많이 요구를 합니다. 특히나 32번 문제 혹은 34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글의 주제를 물론 파악은 해야 하나 지엽적으로 정보를 어떻게 캐치하느냐에 따라서 선지에서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좀 갈라질 법한 문제였어요. 특히나 34번은요. 됐죠? 거기다가 플러스 31번 물론 이제 연계 지문이긴 했으나 이건요 단순한 정보 캐치 능력이 아니라 어느 정도 문맥적인 추론 능력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했어요. 이거 오랜만에 등장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빈칸에서 좀 이슈예요. 선생님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간접쓰기인데 순서와 삽입에서 조금 많이 느끼셨겠지만 물론 이제 38번 연계로 나왔던 삽입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기능어 rather 이것만 잘 이용해도 문제를 풀 수 있었긴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요 기능어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글 전체의 내용도 파악을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놨어요. 됐죠? 그래서 기능어만 집중을 하면 오히려 문제 풀이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됐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유형별로 이슈는 대입 파악은 지문에서 큰 이슈는 없다. 다만 선지를 조금 까탈스럽게 낸 부분은 있다. 그러니까 어법은 지엽적인 게 되게 많이 요구하고 특히나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문장 자체의 논리성만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나왔다. 그러니까 빈칸은 확실히 주제 문제만 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세부적인 정보들을 캐치할 수 있는지를 조금 많이 물어보고 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추론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배치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간접 쓰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능어, 뭐 this나 that 이런 것만으로는 문제 풀기 조금 힘들고요. 내용까지도 좀 고려를 해야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됐다.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총평과 여기 등장한 유형별 이슈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죠? 제가 아까 처음 들어올 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과거보다 조금 더 나은 현재, 현재보다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됐죠? 자, 과거에 대한 분석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나은 미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여기서 고민 한번 해보죠. 여기서 더데이는 수능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날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죠? 첫 번째, 총평과 유형별 이슈를 종합해서 EBS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절평시대입니다. 효율성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N수생이 됐건 고3이 됐건 버리고 갈 수는 없는 영역이 돼버린 것 같아요. 뭐 영어 강사로서 이게 이제 옳게 생각한다, 그르게 생각한다 그 부분을 떠나서 수험생 입장에서 EBS는 필수적인 게 사실입니다. EBS는 필수적인 게 사실입니다. 근데 EBS에서 나왔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앞쪽에 뭐 도표 같은 별 의미 없는 문제들 빼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본다면 29번의 어법 문제, 30번의 어휘 문제, 31번 빈칸, 32번 빈칸, 그리고 35번의 무관한 문장, 그리고 36번의 순서, 38번의 문장 삽입 이렇게 7문항 정도가 유의미한 EBS 직접 연계 문항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무려 2문제, 29번과 30번 요게 메가스터디 자체 기준 오답률 탑 5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2위, 3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얘기해 주는 바가 뭐냐 이거죠. 어법이야. 29번 어법이야. 원래 전통적으로 학생들이 항상 많이 틀리던 영역이고 뭐 내신 시험 봐도 지문 내용 알더라도 문법은 모르고 틀릴 수 있는 영역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근데 어휘 문제가 오답률 탑 5 안에 그것도 연계 문제인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얘기하는 바는 뭘까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1번 지문 분명히 굉장히 좀 주제랑은 상관없는 아예 뭐 관련 없진 않겠지만 주제랑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상한 부분에 빈칸에 뚫려 있는 것과 관련한 얘기를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 EBS 학습은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셔야 되냐면 꼼꼼함이 생명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꼼꼼함이란 얘기는 좀 오해하지 마세요. 내신처럼 모든 지문을 다 암기하면서 가자 이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좋죠. 근데 절평 영어잖아요. 그리고 내신 이슈도 지금 이제 기말고사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데 그리고 N수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 대비할 것도 아닌데 어떻게 EBS 지문 그 다 외우면서 갑니까? 그것까지 제가 요구하진 않을게요. 절대평가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꼼꼼함은 뭐냐면 첫 번째, 지문이 가지고 있는 주제가 아니라 논리적인 전개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 글은 이런 흐름을 따라서 흘러가는구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주제로 이 글의 주제는 이거야가 아니라 소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하면 강의에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저도 전지문 강좌를 찍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시중에 나오는 많은 변형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만든 것들도 있을 거고 다른 선생님들이 만든 문제들도 있을 거고 서점에 나오는 문제들도 있을 건데 이 변형 문제의 퀄리티에 대해서 평가하지 마세요. 100% 장담하는데요. 요번 29번 어법 문제 혹은 31번 빈칸 문제 같은 거 그거 그대로 시중에서 어떤 문제집에서 나온 적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100% 그 문제집 깠을 겁니다. 너무 지엽적이라고요. 근데 평가원에서 나옵니다. 제가 수업 때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평가원스럽다라는 건 평가원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르는 용어예요. 평가원은 어떤 문제를 낼지 모릅니다. 근데 요번 6평에서 보여준 메시지 확실히 EBS는 지엽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애초에 변형 문제를 통해서 EBS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애초에 변형 문제를 통해서 EBS를 공부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셨으면 문제 퀄리티 따지지 말고 다 풀어봅시다. 그게 무조건 맞는 방식입니다. 됐죠? 물론 이제 퀄리티 좋은 문제들도 있으나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학생들에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시하거나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절대평가 영어에서 그게 맞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퀄리티 평가하지 마시고 풀 때는 그냥 꼼꼼하게 푸시고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 겸허한 오답 정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저도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변형 문제를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조금 해보다가 이걸 하나를 약속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현재 수능 특강과 수능 영어 독해,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영어 그 수능 완성 같은 경우에 변형 문제를 지금 이미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요걸 가지고 온라인 강좌도 개설을 했거든요. 원래는 현장에서만 하려고 하다가 이제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특전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원래 여기 확실해 시리즈가 있어요. 저한테 빈칸 강좌와 순서 삽입 강좌가 있는데요. 이 강좌 같은 경우는 저는 워크북을 따로 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자작 문제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강좌에 워크북을 제작해서 판매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 워크북을요, EBS 변형 문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각각 100문항씩 실도록 할게요. 지금 아직 수능 완성은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워크북에 그 빈칸에서 변형 문제 100개, 그 다음에 순서 삽입 변형 문제 100개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워크북을 만들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부교재로 구매해서 보십시오. 됐죠? 자, 그리고 그 교재를 구매해서 보신 분들께는 수능 완성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제가 분석을 거친 이후에 수능 완성 변형 문제도 워크북으로 따로 보실 수 있도록 파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조금 약속 드릴게요. 자, 변형 문제 겸허하게 오답 정리를 할 수 있는, 꼼꼼하게 볼 수 있는 변형 문제 중심으로 최대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게 EBS에서 여러분들 하셔야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EBS 굉장히 지엽적으로 나왔습니다. 특히나 어법도 그랬고요. 빈칸에서도 정보를 정확하게 캐치하는 것들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간접 쓰기요. 내용을 정확하게 알 것을 요구했어요. 이런 모든 걸 다 담으려면 우리의 EBS는 꼼꼼함을 요구해야 됩니다. 됐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 비연계인데요. 어차피 저희가 대비해야 될 비연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거라고 생각해요. 대입학과 빈칸과 간접쓰기, 순서 삽입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래요. 대입학은 별다른 이슈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6평을 보고 난 다음에 대입학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다, 그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만 빈칸과 순서 삽입은요,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한 패턴을 조금 정확하게 확립하는 게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찍어서 계속해서 업로딩을 하고 있는 제 순서 삽입 강좌를 계속 쭉 따라오고 계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제가 수업 때 계속 강조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평가원이 기능어만 물어보는 패턴에서 내용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걸로 계속해서 옮겨가고 있다는 거. 그거 이번 6평에서도 확인이 됐었거든요. 특히나 39번 문제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그냥 기능어만 디스, 댓 같은 것만 판단해 쭉쭉 따라가다가는 글을 흐지부지하게 읽다가 그냥 끝나버리기 딱 좋은 그런 지문이었거든요. 그리고 빈칸 같은 경우도 34번 문제 같은 경우에 대략적으로 글이 뭔가 대립하고 있는 거 패러프레이징으로 답 찾아볼까 하다가 딱 틀리기 딱 좋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문제를 본질적으로 풀 수 있는 루틴을 확고하게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선생님, 문제풀이 루틴을 어떻게 확립할까요? 일단은요, 기출을 통해서 확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제 기출 분석서가 지금 메가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으니까 그걸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출에 대한 분석 강좌인 확실히 강좌를 통해서 정리를 하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저야 뭐 제 강좌를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보세요. 내용적인 거 중요하다 그랬죠. 정보를 정확하게 캐치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죠. 얘도 내용적인 거 중요하다 그랬죠. 본질적으로요, 특히나 비연계 같은 경우는 글도 점점 깔끔하게 쓰여져서 글이 의도적으로 브레이킹되어 있는 느낌이 없다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뭘 할 줄 아셔야 될 것 같냐면, 비연계 잘 하시려면요, 본질적으로 글을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디렉션을 좀 드리면, 이번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6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등급대가 2에서 3 정도 불안한 등급대가 나왔어. 여기서 얘기하는 2는 85점 중반 정도, 85점 정도 나오는 점수대, 그리고 3이면 70점대 후반 정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 점수대의 학생들은 글읽기를 위한 공부를 하세요. 됐죠? 제 강좌에도 글읽기 강좌가 있습니다. 됐죠? 근데 그게 아니라 1, 2 정도인데 약간 이제 불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문제풀이 루틴 확립을 위한 기출 공부를 조금 하세요. 됐죠? 요게 굉장히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제가 지금 총평부터 시작해서 유형별로 이슈,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날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EBS와 비연계에서 각각 뭘 해야 될지까지 짚어드렸어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킬러 경계가 되게 불분명했다고요. 그래서 저 나중에 뭘 해야 될까를 적어놨던 부분이랑 연결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단순히 킬러 유형의 빈칸뿐만 아니라 나머지 유형까지 같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계는 굉장히 지엽적입니다. 비연계는 대신에 문제가 깔끔하게 나와줬고요. 됐지? 이걸 이제 유형별로 나눠보면 이슈가 이렇게 됩니다. 특히나 많이 이슈가 될 만한 유형이 어법 파트, 어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빈칸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다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특히나 여기 이제 EBS 파트, 어법이나 여기 이제 빈칸 쪽이 들어가 있는 이런 지엽적인 EBS를 어떻게 할 거냐. 최대한 꼼꼼하게 합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할 거면 특정 지문들만 뽑아서 보는 방식으로 공부하지 말고 전 지문을 다 공부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럴 시간이 안 되시면 변형 문제라도 푸세요. 양치기로 충분히. 퀄리티 따지지 말고요. 틀린 문제 오답 정리 겸허하게 하면서요. 그걸 위해서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발간 일정을 조금 궁금해할까 봐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이미 현장에서 나갔던 자료들 조금 추려서 나가는 거라서 발간은 조금 일찍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6월 중으로 책이 발간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비연계 같은 경우는요. 문제풀이 루틴, 특히나 상위권 학생들 요거 확실하게 조금 잡을 수 있도록 합시다. 이게요. 여러분들 수능 시험장에서 좀 여러분들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조금 중위권 학생들, 3등급 정도까지 나오는 학생들은요. 글읽기 훈련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수능은 확실하게 글에 대한 내용 이해를 요구를 합니다.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영어에서까지 무슨 독해 능력 하지 마시고요. 없으면 깨져요. 됐죠?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구문상의 이슈는 크게 없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런 거예요. 선생님, 저는 6평을 봤는데 문장 해석이 잘 안 되던데요. 아마 이런 분들은 이번 6평 기준으로는 등급대가 굉장히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저런 뭐 루틴 확립 혹은 EBS 학습 혹은 뭐 글읽기 학습 이전에 구문부터 조금 잡고 가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말까지 보태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오늘 제가 이제 여기 그 라이브 해설 강의 오기 전에 점심을 아내랑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 와이프가 이제 수험 생활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되게 제가 너무 감명받은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조금 하고 싶어요. 아무리 걱정을 해봐야 미래가 나아질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걱정은 미래를 낫게 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저희 와이프는 그 생각하면서 수험생활 버텼대요. 너무 와닿는 말이더라고요. 6평 치고 이래저래 마음에 들지 않는 점수 나와서 걱정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걱정을 하셔봐야 미래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미래를 나아지게 만드는 건 직접 움직이는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움직일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끝까지 함께 달려가면서 돕겠습니다. 자, 6평 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설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